간밤 뉴욕 증시는 강보합을 보였지만 소폭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AI의 향방을 결정짓는 데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에 마땅한 모멘텀도 없었고요. 또 불확실성도 컸기 때문에 잭슨홀 호재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이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원화가 강세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내수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정성이 조금씩 더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 이어갈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4%, 코스닥 시장은 0.16% 서로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 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흐름들이 이어질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인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인이 모두 떠나가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1,590억 원을 코스피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1,318억 원, 기관은 21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개인은 539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외인이 496억 원, 기관이 119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은 약간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직원의 방사선 피폭 이슈가 화두에 올랐기 때문에 공포감과 안타까움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키우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다행히 등락률이 크게 잡히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다가 어제 외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다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락폭이 크게 잡히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37만 원 선에서 현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틀 연속 장중에 100만 원 터치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99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95% 정도 다시 한번 시세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0.4% 오르면서 24만 8,500원의 매매가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오늘 열릴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 CID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증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주가 크게 떠오르고 있고요. 또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열릴 현대차의 CID에서도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 전략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는 삼성전자와 나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61,40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올라갑니다. 20만 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날보다 소폭 올라가면서 1,000원 뛴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함께 기아도 빨간불 켰습니다. 오늘 10만 2,100원에 매매가가 집계되고 있네요.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오늘 같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은 2.62% 떨어졌고요. 신한지주도 3.35% 떨어지면서 등락률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 배당 그리고 밸류업 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외인들 사이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와서 빨간불이 많이 켜졌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하락 추이로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1위로 오르는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올랐었는데 계속해서 1위 자리를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27% 올라가면서 4,000원 뛰었습니다. 31만 9천원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는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등락률이 크진 않지만요. 어제 알테오젠의 1위 자리를 넘겨주면서 또 크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각 16만 9,500원, 8만 6,3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HLB는 보합입니다. 그리고 엔캠 떨어지고 있네요. 19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등락률이 크지 않는 강보합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당제약부터 볼 텐데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15만 3,800원에 매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크게 올라서 15만 원 회복했었는데 오늘은 소폭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 올라왔던 15만 원대를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가켄바이오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떨어지는 폭이 전체적으로 크게 잡히진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휴젤은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강세 보이다가 최근에 좀 꺾이는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 다시 오르면서 8위와 7위 종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클래시스는 빠지고 있습니다. 3% 가까이 떨어지면서 1,600원 빠졌습니다. 매매가 51,900원 나옵니다. 리노공업은 올라갑니다. 19만 6,300원 매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2.61% 올랐다고 합니다. AI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반도체 검사용 장비 매출 성장이 지속될 거라는 증권가의 호평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호평을 달고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현대바이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의 날쌘 질주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현대바이오는 코로나 재확산 수혜와 바이오 강세 훈풍을 제대로 받아서 오늘 강세 흐름 보이며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5% 넘게 올랐습니다. 2만 원대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현대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사가 개발했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제서야 신청서를 제출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요. 이번에 3상만 제대로 성공하면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필에너지입니다. 어제 필에너지는 자사의 2차 전지 와인더의 첫 수주를 최근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유럽 쪽으로 수출에 나설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북미 쪽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천천히 거래처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아바코나 또 DENT에서도 2차 전지 장비 수주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계속해서 2차 전지 장비 기업들의 수주 행진이 이어지면서 캐즘이 예상보다 빨리 극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17% 넘게 오르면서 17,290원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소식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런치 토크에서는요. 이러다 한국 소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끌고 온 과제인데요.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뿐 아니라 분유업계나 테마파크 쪽의 업황 흐름도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출산 정책도 쏟아지고 있지만요. 돌파구를 찾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해결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요.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HD 현대중공업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 전체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지만요. 최근 노사 갈등 이슈로 조선주들의 업황 흐름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다시 상승세 그려가는 만큼 하반기 전망 다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 함께 볼 종목은 SKC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미끄러지면서 동박 수요도 크게 줄어서 SKC 주가도 함께 발목이 잡혔었는데요. 동박 외에도 지켜봐야 할 파이프라인이 많아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마지막으로 데브시스터즈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 투자처였던 컴투스가 데브시스터즈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투자 전망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는요. 오늘도 세 가지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앞두어져 있는 만큼 반도체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업황이 오랜만에 다 같이 빨간불 켰습니다. 노조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었는데 다시 하반기에 슈퍼사이클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로봇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런치박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런치 토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또 저출산 관련주들이 몇 개 좀 움직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한 4%에서 8% 올라가고 있는데 출산율 얘기는 계속해도 뚜렷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젊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저출산 얘기 제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아이를 가진 두 분이 또 나오셔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런치 토크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하지만 아무도 해답을 주지 않는 이야기, 저출산 얘기입니다. 이러다 한국 소멸?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스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자녀가 있으시죠? 네. 한 분? 지금 셋이. 오. 근데 큰 아들이 개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제가 큰아들이 개라뇨. 네네. 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1년 차 되고 있는데 네. 원래 저는 딩패 쪽이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딩패 쪽? 네, 딩크족이고 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거의 이제 강아지가 지금 10살이니까. 음. 근데 제가 40이 넘어서 갑자기 애가 생긴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다시 어. 애국자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게 참 되게 다이나믹한. 그럼 경험이다. 사람은 둘인 거네요? 네, 이제 사람은 둘. 알겠습니다. 대단한 애국자인 줄 알았습니다. 두 분이어도 애국자죠. 둘. 알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은요? 저도 일남일녀. 일남일녀. 저는 제가 이제 출산 능력은 안 되고요. 음. 저희 애들이 이제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네네. 애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이바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두 자녀가 있으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일단은 출산율을 갖고 온 이유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나왔고 또 이번 주에 이 출산 정책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역대 최저 출산율인데 이거 다른 나라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세계 주요국 합계 출산율인데요. 요거 그래프를 보시기에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랑 주요 국가랑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이고 멕시코, 인도, 미국, 뭐 한국 보시면은 가파르게 내려오지만 그 바닥을 뚫고도 더 내려오는 0에 거의 수렴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0.72가 최근 거였는데 여기 0.68까지 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도 낮고 중국보다도 당연히 낮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대로라면 2061년에는 마이너스 0.2% 성장한다라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리포트가 오늘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왜 안 나는 겁니까? 젊은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가 이대로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뭡니까? 그러게요. 네. 왜 안 나는 겁니까? 뭐 여성과 MZ의 딱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도 연애 안 해요. 연애를 안 하는데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연애는 왜 안 합니까? 그러게요. 왜 안 할까요? 답이 없는 못 것 하는 같습니다. 걸까요? 안 네네. 하는 걸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출산 고령화 더 심각해진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 방향은 잘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더 심각해진 저출산이 심각해진다고 했을 때 그게 꼭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큰 문제인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서 40년 넘게 네. 살아왔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많았지. 인구 밀도가 낮아져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는 없거든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육지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한 6년을 살았었어요. 그래요?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오. 그 낮은 인구 밀도가 주는 그 마음의 평화, 쾌적함. 어디 가서 주차 걱정 안 하고. 근데 왜 오셨어요? 아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지금 저출산의 어떤 숫자, 뭐 0.68% 이런 숫자에 너무 일찍 겁먹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다들 심각하다 그러는데 아니, 이게- 이거 왜 심각하냐 이러면은 저는 그렇게 심각하지 네네. 않다 주의. 아 심각하지 않다. 근데 제가 경기도 살잖아요. 경기도 네, 평택 내려가 보면 애기들 되게 많아요. 애기들 많죠. 근데 서울 올라오는 순간 애기들이 없더라고요. 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경기도 쪽은 그래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같은데 좀 서울의 인구 밀집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높아서? 서울에서는 애기들 보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는 애기 많이 낳는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한테 이 젊은 사람들이 왜 연애 안 하고 애기 안 낳는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 짧게만 해주신다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주택 문제더라고요. 주택 문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특이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에 자신감이 없다. 이게 두 번째가 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결혼 안 하는 이유의 두 번째가 결혼 생활에 자신감이 없다. 그렇지 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직 정년기는 아닌데 앞으로 결혼에 대한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내가 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남자애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이번에 이제 결혼과 관련된 또 출산 육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특이하게 우리가 이제 그 출산율 또는 그 지금 방송에 잠깐 말씀하신 네. 0.7, 0.68 뭐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결혼을 하게 되면요 출산율이 1.2명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네. 이걸 따져보면 말씀하신 0.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많은 이제 출산 또는 결혼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젊은 이제 그 세대들이 결혼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치러야 될 문제 난관인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진짜 인구 소멸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과 걱정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고령화 또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나라가 굉장히 효율성 측면에서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를 판매를 추월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려동물 유모차와 유아용 유모차 판매 비중 추이 보니까 반려동물 유모차가 33%, 유아용 유모차가 67%였는데 2023년 보니까 저 빨간색이 확 늘어가지고 57%랑 43. 개군요.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또 추월을 했는데 어때요? 패딩족? 네. 마침 또 제가 네. 지난주에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개모차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개모차. 이걸 제가 사고 나서 와이프한테 되게 혼난 게 네. 그 사람 딸내미, 그러니까 둘째 딸이죠. 사람 궁금해서 말씀드려서 헷갈리니까. 네. 사람 딸내미한테 사줬던 유모차보다 더 비싼 거를 와. 우리 개 큰아들에게 사주는 게 맞냐라는 이제 그 논쟁이 좀 벌어졌었어요. 같이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쓸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세워봤거든요. 아. 우리 사람 딸을 우리 개모차에 세워봤는데 네.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그 20만 원 돈 넘는 개모차다 보니까 쾌적하거든요. 크군요, 네, 사이즈가.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 제가 잘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하긴 했는데 뭐냐면은 지금 반려동물 쪽의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사람 아기를 안 낳아서도 있지만 네. 반려동물을 하나의 어떤 영혼이 있는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서인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같은 사회 현상이라기보다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는 키워보면 아시는데 어.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 제이슨 작가에게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그 T에 써 있는 글자가 굉장히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절대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게 마음에 드는 첫 첫날에도 번째고요. 입고 오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커스텀 티셔츠 하나 맞췄어요. 그래서 방송 나온다고 뭔가 좀 준비해야 될 것 그 얘기는 같아요. 왜 하신 거예요? 아까 눈에 띄어가지고 그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이제 반려동물 좋아하지 하시고 반려동물 좋아하죠. 뭐그 시장도 많이 커져가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가는데 네. 여행지 숙박지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정책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높였죠. 네. 여행을 안 갑니까? 저 안 간 지 한 10년 됐어요.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네요. 네. 초기에는 시터를 두고 네네, 그렇죠. 시터가 저희 집으로 와서 강아지 시터? 네, 저희 그 개아들을 봐주고 이제 그 시터에게 돈을 주고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네, 와. 그렇죠. 보통.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두고 여행 갔다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제 우리 그 강아지 자식이 이 마음의 상처 입는 게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두고 니네들끼리만 갔다 왔냐면서 그거를 막 말을 해요. 네, 개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알아들으시는군요. 그거 너무 이게 미안한 마음이 거예요. 아프죠. 네. 그 뒤부터는 저도 아예 여행 자체가 좀 줄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확실히 뭐 저는 좀 유별난 그 성향이긴 하지만은 점점 이 반려동물 자체를 자식화해서 투영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아니 거죠. 그러면은 젊은 뭐 지금도 젊으시지만 더 젊었을 때는 왜 애를 안 낳고 그냥 패팅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때의 이유가 그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내가 어떤 자식을 낳고 뭔가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인생에 책임을 진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아 왜냐면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네, 그쵸. 나 혼자도 버거우니까. 네네네. 그럼 결국 이 최저 출산율이 뭐 주택이 됐건 네. 아니면 뭐 연애가 됐건 결국은 이 세상이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버겁다. 네. 이게 키워드가 되겠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주택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뭐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심각해지는데 이런 헤드라인이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가 민간 소비 회복도 발목을 잡는다. 분유 기업의 최악의 위기다. 에버랜드, 그런 테마파크, 롯데월드 이런 걸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제조업 코리아가 인구 감소 직격탄에 경쟁력을 상실한다. 어린이집도 문 닫는 데가 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좀 대두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고 더 문제점이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산업 구조적 측면을 보게 되면 그 가는 이제 노동 집약 산업 중심의 그 산업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공업이라든가 또 생산 시설 기반으로 한 업체들의 그 주가가 부양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 바이오나 또 성장 섹터나 이런 이제 사람의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산업적 주시장에서 흐름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행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 전체적으로 뭐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제가 한 2년 전에 삼성전자 이 반도체 라인을 한번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예전 기억으로는 반도체 라인 하면 이 방진복 하얀 거를 입고요. 그 라인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이 분량을 이제 제어하는 형태의 많은 사람들이 라인에 서 있는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의 반도체 라인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의 라인이 굉장히 깁니다. 한 100m 이상 그 하나의 라인이 길거든요. 여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위에는 이제 그 기계가 제어하는 이제 로봇 그 카메라가 돌아다니면서 제어하는 센터에서 모든 걸 다 제어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는 반도체 공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의 산업에서의 내용들은 뭐 전체 산업 내용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네. 뭐 비단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에버랜드라든가 또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업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제조업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조선업계 쪽은 요즘에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젊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 안 하려고 해서 네. 사실은 그 조선소에서 이게 로봇으로 안 된대요. 그 미세하게 그렇죠. 하는 거는 용접은. 그래서 외국인들로 많이 그 자리를 채웠고 지금 그쪽에 이제 울산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얹으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수주 실적은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주가가 반영을 안 했어요. 올해 수주 실적 당연히 지난해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에는 도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숙련공들이 도크를 비우게 되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에라도 수주를 해서 도크를 계속 채워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고요. 수주 물량이 4년, 5년치까지 채워지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는 좋은 물건들만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매출이나 어떤 기업의 가치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이런 부분들이 또 산업에서는 고민이 덩어리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출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인프라가 꺾이고 있잖아요. 분유 시장도 안 좋고 테마파크도 안 그렇죠. 좋고 그러면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인프라가 없으니까 아이 낳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사 헤드라인을 보니까 내년 예산안으로 저출산하고 고령화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677조를 오. 예산안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되는데 저출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나오는 해결 방안들이 이거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이슨님 어떻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결 방안들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방송 이번 세 번째인데 네. 매번 나올 때마다 약간 딴소리를 해가지고 좀 그 반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사실 적응했어요 이제. 이제 좀 저 대충 파악되시죠? 네네네. 근데 오늘도 좀 딴소리를 하고 싶은 게 네네. 딴소리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 비만의 예를 들어볼게요. 비만. 네, 비만 인구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건강에 이제 그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비만은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떤 아니라. 질병의 원인은 비만이 아니라 비만이 되게 된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인 거거든요. 네, 뭐 과식을 한다든지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한다든지 네.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어떤 생활 습관 자체가 나쁜 게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게 질병으로 가기 전에 비만이라는 어떤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출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비만을 보는 그 시점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어떤 문제의 원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 같다. 뭐 네.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현상이고 그거의 근본 원인은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건데 아까 이제 조선업 이야기도 했지만 거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국력을 유지하고 더 번성할 수 있으려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더 많이 낳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인구 자체가 생산 가능 인구 자체를 바로 늘려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민을 받는 거. 그렇죠. 사실 지금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제일 자유로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사람을 더 열심히 낳아가지고 지금의 국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미국으로 오고 어떤 그런 다양성을 이제 포용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가는데 이제 집중을 하면은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예산은 677.4조라고 그러는데 뭐 돈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근데 그 예산의 일부라도 네. 우리나라가 더 그 다양화되는 나라가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 우리 앵커가 질문한 내용에 첨언 하나 하시면 되면 내년도 예산은 670조고요. 올해 저출산 비용으로 투여되는 자산은 15조 정도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해 네. 기관 투자자들이 네. 증시에서 주시장에서 매수한 총 매수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1년 한 해 동안. 순매수? 네, 매도 했는데 총 합을 해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의 매수를 모르겠어요. 했을까요? 감이 안 1조 매수했거든요. 외국인들이 12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13조 팔았고요. 저는 올해 출산 장려 대책 금액이 15조, 내년에는 3%가 늘어나서 조금 더 많아지겠죠. 실질적으로 그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정 직업, 가처분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트하고 뭐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15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그 출산 장려나 어떤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쓰는 것보다 증시에 투입하면 즉시 효과가 나오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증시에 뭐 4조, 5조 원 정도만 투여해서 주시장에 매수를 하게 되면 시장 부양되고요. 주시장 활성화되면 가처분 소득 늘어나고요. 또 지금 2천만 명 가까운 주식 투자자 인구가 있는데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하게 되면 결혼도 하고 결혼하면 출산도 하고 이런 정책들이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저의 생각은 증시에 좀 투입하는 건 어떠할까? 제가 뭐 사회 연구가도 아니고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도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정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책 공약들 보면은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 원 주겠다 대 대출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쨌든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들은 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치권 자체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루키라고 떠오르는 사람들 해봤자 이제 40살 넘은 그런 40 초반. 그러니까 사실은 저출산 얘기해도 젊은 사람들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이러는 거에 공감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대책을 내는 거예요. 내면은 육아휴직 급여 210만 원, 대출금 감면. 이런 거 어떤 게 좀 더 낫습니까? 혹은 둘 다 의미 없습니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들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초점 잘못 맞아서 네. 이민으로 가야 돼요. 네. 다민족 국가로. 네. 아 그럼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내용은 없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사실은 그렇게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영국 지금 거의 내전 상태인 거 아시죠? 네. 영국 그렇고 프랑스도 지금 난리고요. 미국도 뭐 불법 이민자에 한해서 얘기는 하지만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들 법과 그런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히 한국이라는 그런 단일 민족의 성향이 매우 강한 나라인데 그게 이민으로 해결이 될까? 이게 생각이 좀 있어서. 분명히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잡음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아까 조선업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들은 개발도상국이 많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나라별로 이렇게 성향이 달라요. 국민성이 다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의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고 내전이 일어났고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온 그 노동자분들은 범죄자로 이제 변하는 이제 케이스도 꽤 많다고 네.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있는데 우리가 그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사법 체계만 강화하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런 거죠. 기존에 원래부터 살기가 빡빡했던 이제 그 기존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이민자들이 왔을 때 내 일까지 뺏어가면 어떡하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는 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 그 조선업만 보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한국 분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부분들만 와서 채워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더 이제 해외 인구들이 지식 산업에서의 그 생산 가능 인구를 대체할 때 그때는 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을 유치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닥쳐서 걱정을 하더라도 오히려 해외에서의 인구 유입을 먼저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 저출산 그리고 인구 소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려 정책도 출산 장려 정책도 필요하지만 투트랙으로 이민 정책도 더 무언가 활성화해서 그것도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 네. 당장 출산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인구가 그 나라의 어떤 실질적인 경제적인 플러스가 되려면 20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민을 받으면은 그거는 즉각적으로 바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로 투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우선적이지 않나. 알겠습니다. 김대중 대표님한테 해외에도 사실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중국도 지금 일본, 중국, 한국 솔직히 서로 제코가 석자예요. 그럼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저출산 해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뭐 여기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스웨덴, 프랑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유아 수당 신설, 양육부모 수당 이런 거 주고 뭐 임산부 보호 조치, 법정 휴가제, 남성도 육아휴직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되게 선진국에서 많이들 이미 그렇죠. 벌써 1930년, 뭐 60년, 70년 여기서 시행한 거고 다른 나라들은 또 뭐 이것저것 뭐가 있습니까? 제이슨 작가가 이제 제도 개선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네. 이민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다른 아주 중요한 내용에서의 제도 정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OECD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OECD를 말씀드리면 OECD 국가의 평균 비혼 부모. 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고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이제 동거 상황에서의 부모 이게 한 40%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그거를 인정받지 않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배제하고 있죠. 2%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40%와 2%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차이죠. 이 차이 때문에 이제 그 출산율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에 가장 큰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그 이민이라든가 제도 개선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국민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쉽지 않고요. 쉽지 않죠. 두 번째로 이제 지원책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원금을 얼마의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개선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 산업 자체는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간에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 노동가치 축약에서의 산업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면 서비스 산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감소하겠지만 다시 늘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줄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앵커 말씀하셨지만 일본이나 프랑스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일본이 바다에 가라앉는 것보다 인구 소멸로 나라가 없어지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뭐 시장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출산율 자체가 뭐 한 1.2명, 1.3명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이제 인구 뭐 절벽, 인구 감소 현상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과정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주시장에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인구가 줄고 산업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의 주식시장은 과연 이게 위축되고 하락하고 안 좋아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아시안 국가 내에서 증시 상황과 그리고 출산율과의 상관도가 어떠한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준비한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 내용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연초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8월 하락 이전까지의 증시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나라는 대만, 일본, 인도 정도가 7월까지의 주시장 상승률을 보였고요. 뭐 5에서 10% 상승률을 보인 나라는 뭐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정도가 상승률에서 5에서 10%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은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면 상승률과 그러면 출산율이 과연 비례하는지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는 주가도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결과치를 보여줬는지를 한번 출산율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네.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국가는 대만이었고요. 출산율이 0.8입니다. 그리고 가장 출산율이 높은 인도네시아는 증시가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출산율과 주식시장의 상승률과는 민감도가 별로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걱정했던 출산율이 줄고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인구 활동 자체가 저조하게 되면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침체되고 주시장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됐던 부분이 우려가 좀 해소됐다는 부분. 요 하나 제가 체크해 드릴 부분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구 줄어도. 다만 산업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과 이 저출산의 상관관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로 이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오늘도 뭐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애들 처음에 장 초반에 좀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출산 장려 정책, 육아 관련주 요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혹은 아예 여기는 테마성이라서 접근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과거에도 출산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적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정부 발표가 있기만 하면 네. 딱 그날 당일 하루 주가 상승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현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주식시장에서 호재성 재료로 발현될 수 있는 종목, 섹터,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봤는데 결정사. 결혼정보회사와 관련된 기업은 분명하게 이 기업은 주가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여러 내용들을 말씀드렸으나 지금은 출산율이 작은 것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혼 장려 정책,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결정사와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여지에 충분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사의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결정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쭉 찾아봤습니다. 단 한 기업도 없습니다. 요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있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은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뭐 신규 상장이라든가 또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상황 하에서 우린 결혼정보회사를 뭐 사업 영역에 추가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현재는 관련 내용으로 주가 움직이는 것은 단발성 이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결정사 돈만 비싸고 나오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리뷰가 있네요. 날복도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이슨님은 이민 관련주로 갈까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일단 그 출산율과 관련된 모든 거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약간 피해를 입고 산업 구조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뭐 장난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좀 우려는 돼요. 네. 근데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매출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매출처 자체를 다변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매출의 구조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장난감 회사들이 그 예전에는 장난감을 파는 어떤 제조업이었지만 지금은 콘텐츠 회사로 바뀌고 있거든요. 자기 장난감이 갖고 있는 그 IP를 가지고 그렇죠. 유튜브 채널 만들고 그거를 영어 콘텐츠로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의 체질을 바꾸고 있거든요.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학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 쪽으로 가는 쪽이 가는 회사들이 종종 있죠. 근데 수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안에서만 먹고 사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 경제가 성장할 때 항상 다 수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시장, 그 내수 시장에서 고민할 필요 없고 오히려 내수였기 때문에 그 평가를 낮게 받았는데 수출로 바꾸면서 평가가 높아지는 그런 산업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고르면 좋지 않을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 글로벌 이야기 그리고 또 이민 쪽으로 눈을 돌려서 또 다른 해결책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김대중 대표님부터. 네, 나 때는 말이야. 저 때는 우리 때는 하나도 많다, 둘도 많다. 한 가정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많았거든요. 아, 옛날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 둘도 많다 그랬다고요? 네, 저 때는 이제 너무 많이 나으니까. 예, 둘도 많다. 오. 한 가정 혜택을 많이 줬어요, 정부에서. 한 자녀 가정. 한 자녀 가정. 예. 혜택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 뭐 상황이 완전 그때하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셋 낳으면 나라에서 상 주고 네.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줘야 돼요. 그렇죠. 어때요? 좋죠. 전 더는 못 맞겠어요. 저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둘도 지금 먹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이슨님의 마무리 한마디는 뭐라고 하실까요? 저출산 걱정 많으신데 전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항상 먹고 살기 빡셌습니다. 잘 항상 해왔어요. 위기였다. 네, 항상 잘 했어요. 한강의 기적.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는 게 좋다. 쫄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은 문제 일부일 뿐이다. 쏠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뭐 저희가 다루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는 정책 관련자들이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중 대표님,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알머리 제이슨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계 및 조달 시공 전문 기업인 SGC ENC는 사우디아라비아 민간 석유화학 기업 시프캠과
총 4,900억 원 규모의 화학 설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LG AI 연구원이 자사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AI 엑사원 3.0과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 챗 엑사원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증권은 28일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두어 대표이사가 교체된 데 대해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컬리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퍼지고 있는 김슬아 대표의 해외로 도피 소문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현재 시간 27일 오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5.76% 하락한 59,027달러, 약 7,917만 원에 거래되며 급락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28일 지정학적 위험성과 생산 비용 등의 요인으로 금값의 중장기 우상향 전망이 기대되지만 빠른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7일 DH 방배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650가구 모집에 58,68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90.28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R은 미국의 유통기업 TJX와 메디큐브 화장품 및 뷰티 디바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 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소식 HD 현대중공업 리포트로 출발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다뤄줬는데요. 최근에 조선업황이 노사 갈등과 관련해서 노이즈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나름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흐름이 너무 아쉬웠어요. 회복할 만한 상승 모멘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가 수급 흐름들에 대한 특징점들을 보면 이 실적주들 특히나 뭐 성장 섹터들이 굉장히 좀 이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좀 고전을 좀 면치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술주들의 흐름들 특히나 뭐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 전에 사실 뭐 주도주의 수급이 좀 일시적인 어떤 부재 내지는 좀 정체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닝 시즌을 좀 소화하고 난 이후라면 오히려 9월부터 그러니까 실적의 어떤 기대 요인들을 다시금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재 어떤 주가 흐름들 뭐 크게 저는 우려스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난 고점이 8월 9일 22만 2,500원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최근에 20만 원대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주가가 좀 더 밀리면 어떡하지라고 좀 걱정이 좀 많이 크실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실적이 선방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리포트의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사실 이 조선주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다시금 우리가 조금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HD 현대중공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투자 의견들 TP는 22만 원을 좀 유지한다. 다만 실적의 추정치의 변경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2분기 호실적 기조. 그래서 이제 3분기 내지 뭐 4분기의 실적 기조에 대한 변화가 얼마만큼 더 확대가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의문인데 이게 사실 뭐 이미 좀 획득한 수주가 이제 실적이 좀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배가 인도가 된 시점.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누적 수주한과 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는 어떤 전제라면 사실 뭐 단기적 실적은 의미가 없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실적주들에 대한 이 판단을 좀 볼 때는 수주 장군 좀 무시하고 단기간에 이번 분기에 얼마만큼에 대한 이익률을 보였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였나 이 부분에 너무 이제 집중을 좀 하다 보니까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장사를 지금 굉장히 좀 잘한 것 같은데 막상 실적 발표를 좀 하다 보면 이익률이 좀 생각보다 안 좋네 내지는 매출액이 생각보다 좀 적었네 이렇게 좀 인식되는 구간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주 잔고
누적 수주 잔고가 얼마만큼 해당 분기에 좀 증가가 됐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기준으로 좀 보면 29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38조 7천억 원의 누적 수주 잔고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요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컨테이너선에 대한 추가 수주,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LNG선에 대한 수주 가능성, 그리고 해양 플랜트 1기에 대한 수주, 그다음에 국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그리고 호주의 호위함 수출 관련된 모멘텀에 좀 집중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 기대 요인들에서는 뭐 추가적인 어떤 선박 수주가 좀 예정돼 있고, 방산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용 선박 호위함이라든가 구축함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 기대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절성이 큰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사이클에 주목하자. 저도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누적 수주 잔고가 좀 더 늘어났던 종목들, 같은 우리가 섹터를 좀 비교해 보자면 방산과 조선주를 같이 좀 볼 수가 있는데, 수주 잔고 먹거리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당장의 실적 반영이 좀 안 되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적이 단기적으로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걸 성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해당되는 어떤 수주가 취소된다는 것은 악재이기 때문에, 악재지만 아직까지 뭐 수주가 취소되거나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과거의 조선업의 이 호황기와 현재 구간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당시는 저가 수주, 현재는 고부가 선박에 대한 선별적인 수주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 다만 좀 리스크 요인들도 좀 주목을 좀 해봤는데,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 환율이 좀 하락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존에 획득한 수주량이 달린 이 외화 환산 이익 부분이 일부 좀 손실을 좀 전환되는 것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그거 크게 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뭐 환율이 뭐 1,100원대, 1,000원대 초반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이게 현재의 어떤 이 실적의 어떤 연동성 또는 수익 지표를 좀 훼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언급했던 리스크는 신조선가 하락에 따른 중장기 선박의 수익성이 하락될 수도 있다. 아직 우리가 신조선가 지수의 경우는 계속해서 과거 슈퍼사이클 최고가 부분까지 좀 진입을 좀 했는데 아직 돌파는 좀 못하고 있죠. 다만 현재 시그널을 좀 보면 신조선가가 확실하게 좀 많이 빠졌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흐름을 조금 더 장기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하회하거나 오히려 신조선가 지수가 내려간다면 오히려 수익성 지표가 중장기 관점에서는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영향들은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에 관련된 시점에서는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항상 조선 쪽은 누적 수주 잔고를 봐야 한다, 이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누적 수주 잔고가 탄탄하다고 하니까 HD 현대중공업 앞으로의 전망도 좋아 보이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율이 하락해서 외화 환산 이익이 떨어지면 네. 좀 이것도 수익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크게 신경 쓸 건 또 아니라고 하니까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단기보다는 장기 사이클을 보는 거에 동의한다고 해주셨어요. 네. 어느 정도 장기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조선주가 조금 안타까운 점들은, 우리가 전력기기 전선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가치 반영이 빠르게 좀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조선주의 경우에는 작년 3분기부터 실적 기준은 정말로 좋았는데 올해 1분기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져도 사실 이게 월봉 주가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분할 이후에 대한 주가 책정이니까 최근 주가를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을 보면 과거 슈퍼사이클 진입가의 어떤 이 주가 형성과는 아직 괴리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전고가 22만 2,500원 부분은 앞으로 획득될 수 있는 수주량,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사실 조선업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가 전반적인 어떤 이 섹터의 영향들 또는 뭐 매크로 지표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다든지 시장의 어떤 조정 이슈가 좀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락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관련된 우려감들 제한적이다, 이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주량에 관련된 변동, 뭐 수주가 취소되거나 신조선가 지수가 급락하거나 이런 어떤 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영향을 좀 줄 만한 그런 시그널들에 대한 확인이 없다는 전제라면 저는 점진적으로 어떤 가치 반영들이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에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있지만 이걸 내려놓고 수주잔고에 집중해서 2025년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왕년보다 더 잘 나가는 조선 이제는 다시 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HD 현대중공업 리포트 가져와 주셔서 오랜만에 조선 쪽 다시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준비된 종목 리포트 열어볼 텐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다룬 SKC 소식입니다. 6월과 비교를 했을 때 주가가 네.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사업 적자가 주가의 발목을 크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회복 가능한 이슈일까요? 우선 SKC의 주력 사업, 현재 주력 사업은 석유 화학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전지의 부가수제 동박입니다. 동박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 2사가 바로 SKC인데요. 지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좀 가동을 했던, 그러니까 올해 이제 1분기, 올해 상반기부터 좀 가동을 좀 앞뒀던 말레이시아 공장 이 부분에 대한 가동률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게 된 배경들은 유럽의 공급량들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은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고 있다. 삼성 SDI의 경우에도 1분기에는 비교적 이 고부가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들이 좀 늘었는데 2분기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유럽도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죠. 이런 부분들은 북미 시장보다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 내지는 배터리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계속해서 좀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의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면 SKC는 동박 사업의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3분기 ISC를 제외하면 실적의 회복도 제한적이고 증설 계획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눈높이도 낮춰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업이 아직까지 정체를 좀 보이고 있는 점 그래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던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들이 해당되는 가동률이 원래 3분기에는 한 90% 정도의 가동률을 좀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추정치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 가동률이 약 25%다라고 좀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 공급량들이 좀 더 늘어야지 이제 가동률이 좀 증가될 수 있고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당되는 고정비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 ISC를 작년에 좀 인수를 했는데 ISC 인수 이후에 오히려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수익 지표는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미국에서 이 동박 사업, 죄송합니다. 동박이 아니라 유리기판, 네. 글라스 기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좀 상용화가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지난 6월 18일 20만 원이라는 52주 신고가 영역까지 터치하게 된 어떤 계기로 좀 작용을 했지만 최근의 하락들은 전기차 캐즘의 지수 그리고 실적에 관련된 영향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정체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유럽 쪽의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동박 수요가 줄면서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되고 적자가 같이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새로운 동박 외의 파이프라인으로 반도체 소재 사업 부문이랑 유리기판을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동박에서 나온 적자를 반도체 소재 사업 부문이랑 유리기판 쪽이 충분히 메꿔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주력 사업에 대한 비중이 지금 석유화학 부분들이 가장 좀 현재 많고 앞으로는 동박 부분이 사실상의 주력 사업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좀 매출 포션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내외 이 정도밖에 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 동박의 시장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오히려 공급량들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향후에 좀 정상화가 된다는 어떤 전제에서 네. 부가적인 반도체 소재 사업 여기에 대해서 유리기판 사업까지 순항을 이루게 된다면 SKC의 어떤 외형 가치라든가 가치 반영은 좀 달라져야 된다. 다만 지난 20만 원대 주가 형성했던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선반영됐다는 게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을 좀 제시했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지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 그리고 4분기까지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이 고전은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내년도 기점에서는 가동률이 상향될 수 있고 오히려 전기차의 공급량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그널도 좀 보여진다면 동박의 수익 지표도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다. 이 점 좀 참고해 보면요. 저도
SKC의 경우에는 너무 이 전기차 업황에 관련된 부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실 뭐 주가의 어떤 낙폭 부분들 다양한 모멘텀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SKC는 굉장히 주가의 어떤 매력도가 높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요. 전기차 캐즘이 회복할 만한 전망이 보이거나 아니면 공급량 쪽, 전기차 쪽의 공급량이 약간 확대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하면 네. 바로 SKC의 주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볼게요. 네, 반도체가 끌고 유리기판이 당긴다. 남은 건 동박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박의 전망 흐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대부 시스터즈 리포트인데요. 제가 중학생 때 쿠키런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은 안 하지만요. 대부 시스터즈 주가가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은 건지 계속해서 빠지고 있더라고요. 또 요즘 신작 모멘텀으로 게임주들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대부 시스터즈도 잇따라 갈 수 있을까요? 우선 최고가가 지난 6월 26일 76,300원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쿠키런 모험의 탑의 호조. 신작 출시의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좀 됐는데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하게 된 배경. 최근에 241선을 좀 이탈하게 된 계기는 사실 2분기 실적 발표가 미스가 났다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원래 시장의 전망치는 2분기에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지만 막상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적자가 아니라 부분적인 흑자 전환을 좀 이뤘다는 점. 이 점은 좀 굉장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선방을 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개선이 오히려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4분기 실적의 확장성에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좀 이끌었던 계기가 2대 주주였던 컴투스가 이 장내 이 지분을 좀 매각한 네. 이런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향후에 이 공시제도가 좀 바뀌게 될 것인데 주요 주주의 지분 뭐 10%를 보유한 이 주요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3개월 전에 해당되는 어떤 목적들을 사전에 좀 명기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공시의 의무 사항들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지분율을 좀 10% 미만으로 낮췄고 해당돼서는 오히려 지분 해당되는 어떤 의무 공시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분을 팔다 보면 오히려 오버행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제도의 도입은 맞는데 네. 주요 주주는 10%가 미만이 된다고 해서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분이 변경되면 해당돼서 지분 공시를 통해서 지분의 증감 여부를 공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된 오버행 이슈를 회피한다. 이런 부분은 좀 저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영향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다라는 것은 좀 노이즈 이슈가 좀 더 강하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히려 쿠키런 킹덤의 1분기 그리고 2분기에는 업데이트 이후에 역기저 효과가 발생되면서 매출액이 1분기 대비 2분기에 좀 감소된 영향들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쿠키런 모험의 탑의 출시 이후에 지금 뭐 9일 만에 누적 매출 100억을 좀 돌파했고 이게 3분기부터 이제 숫자로 좀 증명이 될 텐데 아직까지 흥행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이고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출시는 했지만 주요국인 뭐 중국과 일본의 어떤 향후의 어떤 출시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다는 점, 이 점도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내 진출을 좀 앞두고 있는 쿠키런 킹덤의 인도 시장 진출이죠. 퍼블리셔를 크래프톤이 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쿠키런 킹덤의 흥행 기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본 것처럼 인도도 막대한 게임 유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익 기여 효과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출시될 만한 신작 기대감들도 있고 인도까지도 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봤었을 때 네. 말씀 주셨던 그 컴투스 있잖아요. 네. 2010년부터 열심히 투자했는데 이제 돈 안 돼서 떠나는 거다. 적자가 있어서 떠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던데 오해인가요? 일단 사실 이게 뭐 적자를 좀 지속해서 좀 떠나는가 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네. 그 회사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컴투스도 사실 뭐 자기 관리를 바쁘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분 매각을 통해서 확보된 자금을 갖고 내부적으로도 신작 게임에 관련된 투자 그리고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는 회사 자체의 어떤 이 모멘텀 부재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어떤 목표가 가장 좀 정확하지 않나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지분 매각 이슈가 뭐 크래프톤도 있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즈가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사실 향후에 해당되는 물량들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뭐 크래프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우려감 나왔지만 현재는 주가 끄떡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누군가 지분을 매각하든 말든 이 부분보다 사실 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성장의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성을 좀 보여주고 실적으로 좀 증명을 해준다면 해당되는 오버웨잉 이슈 저는 충분히 좀 돌파는 좀 가능하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대부 시스터즈 상반기엔 다소 좀 아쉬운 실적 내지는 실적의 선방을 좀 보여줬지만 하반기부터는 뭐 확실한 실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숙제를 좀 남기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하반기 실적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컴투스가 뿌린 고춧가루 실적으로 증명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를 뿌렸지만 매워하지 않고 빠르게 앞으로 진출해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SKC, 대부시스터즈 세 가지 종목 이슈 다뤄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용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막힌 투자하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한양행 팔았다고 옆에서 난리 얘기를 하면서 좀 썰을 풀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0.5%, 0.1% 또 떨어지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2,700선에서 그래도 잘 줄다리기를 좀 해줬는데 2,67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그저께 4,700억, 어제 1,500억? 3천억? 어쨌든 1,000억 이상 매도를 했고 오늘도 외국인이 1,600억 이상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많은 눈치 보기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요. 한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한양행이 뭐 어떻게 해요? 유형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다고. 말들이 많죠. 저도 샀다가 이제 금요일 날에 팔았거든요. 지난주. 네, 지난주. 네. 한 5% 정도 차익을 보고 팔았는데 와 오늘 14% 역시 내가 팔면 날아가더라. 오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한양행은 유한양행이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만 본다면 엔비디아를 앞두고 경계심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러다가 오히려 좋아. 내일 엔비디아 뚜껑이 열리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보세요, 황윤 팀장님? 일단은
시장 특히 반도체들은 극도로 지금 조심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말부터 해서 최근에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섹터들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차트 모양을 딱 그렇게 그리고 있죠. 거래량들도 완전 감소해서 확인하고 사겠다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에 이제 6개분기 연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을 수도 있고 물론 나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주가는 먼저 7월 달에 하락 조정을 일단 어느 정도를 한 것 같고 이제 과연 내일 새벽에 나오는 발표 이후에 다시 주도주로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은 반도체들 뭐 아직도 킬러 앱의 부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썼던 돈들을 어떻게 돈을 벌어올 수 있느냐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더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반도체 물어보시면 확인하고 사자. 비싸게 주더라도 그렇게 사도 전혀 늦지 않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PSK홀딩스 뭐 이런 기존의 HBM과 관련된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 주식들이 내일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고점보다는 낮거든요. 아무리 뭐 아침에 뭐 상한가 점 상한가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셔도 저는 충분하다. 다만 시장의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죠. 이번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100만 원을 찍고 밀렸지만 지금 장중에 다시 오늘 100만 원을 넘은 상태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이제 완벽하게 종가 기준으로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한양행과 다른 바이오 섹터들이 특히 이제 항암제들 위주로 신약 개발 업체들 위주로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자금을 흡수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는 섹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리에는 좀 뭐 수급으로서는 조금 같이 영향을 있을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섹터별로는 엔비디아가 망하든 급등을 하든 사실 상관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안전한 편 그리고 명분도 있는 이런 쪽으로 그냥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바이오 오늘은 특히나 없으신 분들은 좀 소외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경기 침체 얘기랑도 크게 상관없는 것 없죠? 같아요. 네, 없죠.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역시나 돌고 돌다가 지금 제약바이오로 다시 한번 매기가 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도 오늘 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특징을 보면 최근에 거래 대금이 정말 많이 좀 급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10거래일 이상이 지금 10조 미만으로 거래 대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좀 기다리는 대기 자금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안 그래도 답답하고 못 가고 있었는데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역시 시장의 분위기와 동조된 흐름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무리하시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오히려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도주의 흐름을 제약바이오가 좀 더 강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오늘 매수를 당장 뭐 급하게 하신다라는 느낌보다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내가 매수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정리는 쭉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그 등락의 차이, 힘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얘기와 그리고 앞으로 증시 흐름을 좀 짚어보고 싶어서 오늘 제작진이 첫 번째 주제로 요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반도체주 엔비디아 실적 경계심 최고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포함해가지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반도체를 많이 던져요. 어제도 하이닉스를 1,500억 정도 팔았고 삼성전자 한 600억, 700억 정도 팔은 것 같고 계속해서 좀 반도체를 던지는 게 좀 쎄하기도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열었을 때 오히려 다시 들어올라나? 이게 좀
뚜껑을 열고 괜찮으면 다시 들어올까? 혹은 미리 도망가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황교안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리 도망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 지금 워낙에 다른 쪽 어제 10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빼고는 다 순매도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반도체가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시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판 거지. 도망간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은 당연히 외국인들도 어떻게 나올지 모를 거예요. 네. 뭘 예상 뭐 전막 각 회사들마다 외국인들이 속해 있는 증권사들마다 이제 대응하는 방식은 있겠지만 그들도 똑같이 사람이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분명히 확인하고 매수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지를 지금 선물로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최근에 현물은 계속 쭉 매도지만 선물 쪽은 규모가 엄청 크진 않지만 일단은 지난번 6월달 만기 이후에 선물은 순매수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낙관적으로 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계속 2,7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 분들은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든 나쁘든 떨어지면 사야 된다. 아하. 반도체는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 AI PC가 먼저 이제 수요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년이 이제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AI 하드웨어들은 다 됐는데 그거를 돈을 벌 수 있는 사실 소프트웨어 킬러 앱이 아직 부재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도 일반인 투자자들 분들도 사실 AI를 활용해서 하는 게 사실 제한적이죠. 조금 더 들어가면 뭐 그나마 GPT 유료 버전 정도. 그리고 뭐 이미지 파일 생성하는 정도인데 사실 그거 이미지 파일 생성 사실 일반적으로 사실 많이 쓸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빅테크 회사들이 엄청나게 캐파를 늘려놓고 클라우드도 많이 확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만큼 회수를 못한다라고 하면 아직은 이제 그러면 정말로 이제 버블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건데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도 내일 엔비디아가 실적이 엉망이더라도 떨어지면 오히려 시장 수급이 밸런스가 깨졌을 때 단기 매매든 중장기 매매든 좋은 매수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빅테크들이 결국 인프라 투자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 부은 만큼 엔드 유저한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이거를 어떤 서비스를 다가갈 거냐라는 거는 치열한 고민을 할 겁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9월 10일 날 새벽 2시에 있는 애플의 아이폰 공개.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애플 이 아이폰에 어떤 AI가 탑재돼서 그게 실생활에 범용적으로 쓰이냐. 거기서 또 하나의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올라요? 엔비디아요?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블랙웰에 대한 출시 지연을 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지가 관건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AI 관련돼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가를 시장에서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싶을 건데 지금 너무 억울한 건 엔비디아는 주가 흐름이 괜찮아요. 너무 괜찮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제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주변에는 엔비디아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진짜 엄청난 비중을 싣겠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기업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포트에 반도체 종목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안 좋게 나왔을 때 빠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 기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사겠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지금 딱 핵심을 찍어 주셨는데 AI가 좋다, 반도체가 좋다. 그럼 엔비디아 사지 뭐하러 하이닉스 건드리고 있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이제 소부장 같이 이렇게 좀 지금 눌려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전고점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봐도 되나요? 저는 솔직히
뭐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 완전 이제 반도체는 끝났다, 우리가 제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에 대해서는 유지하시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한 관건은 맞지만 이걸로 인해서 예전처럼 시세가 다시 한번 그 가격대까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과 분위기적으로 봤을 땐 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다른 기업들은 아니지만 지금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네.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2차 전지가 이제 완전히 수급을 흡수해서 시세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완전 강하게 간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적인 측면에서 분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도체한테 확 집약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아직은 저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유현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혹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일단은 하반기에 일단은 그 금투세부터 시작해서 거래대금 문제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바이오하고 반도체가 투톱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구조적으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증시 구조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더 좋은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움직이고 거래대금은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작년 5월 상반기만큼 반도체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보유하고 개별 기업으로 각계 전투로 보유하면서 개별 모멘텀 있는 것들은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한 정도는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소부장,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9월 달 정도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대한 이제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다시 주도주를 되찾을 수 있을지까지는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외국계에서 CT도 그렇고 삼성전자 몇 달 전에 막 목표가 15만 원 내놓고 13만 원 내놓고 이런 애들은 뭡니까? 뭐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추적해서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의 목표가가 사실 급변동이 심하니까 사실 많이들 뭐라고 하실 만한 사태이기는 해요. 근데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고는 하시고, 분석 리포트 참고는 하시고,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 분들은 분석을 해서 숫자에 기반해가지고 과거 자료 참고해서 적정한 주가를 맞추는 거지, 네. 적정한 주가를 분석해내는 거지 맞추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매매 타이밍은 이제 각자의 가지고 있는 뭐 개인적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방법을 이용을 하셔야겠죠. 네. 이주인 대표님도 하반기에 반도체 시간이 다시 한번 온다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네, 저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경계심이 좀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이제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아침장부터 우리가 반영을 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전략으로 기회를 노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유현 팀장님이 발제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조선주 가려봤는데 피크아웃이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 주셨는데요. 돈 되는 것만, 그리고 마진이 많이 남는 것만, 좋은 것만 좀 가려봤는데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최근에 며칠 동안 떨어졌었던 이런 거는 조금 오바다. 그렇죠. 주가도 바닥에서 뭐 미포조선 기준으로 한 50% 정도 올랐는데 40, 50%, 한 50%, 6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피크아웃을 논란하기에 또는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작년하고 올해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년에는 이제 연초에 수주 목표를 이제 기관들한테 공표를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다 채웠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목표도 굉장히 좀 낮게 잡았고, 억지로 지금 뭔가 연간을 뭔가 급하게 채우는 느낌이 사실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2010년 이후에 적자 수주라던가 아니면 또 돈을 떼먹히는 그런 사태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네. 과거 10년 동안 그 이런 사고 사례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돈을 이제 배를 건조하는 양상에 따라서 뭐 돈을 매출액이 나오는 구조라던가, 그다음에 적자 수주를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노하우들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 조정은 뭐 양호하게 조정이 나온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오션에서 오히려 역으로 제안했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회원사들이
오히려 이제 그 선사들이 이제 조선사들한테 가장 싸게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도크가 비었으니 너희들 중에서 가장 비싸게 부르는 선사의 배를 만들어주겠다. 역으로 제안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황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나쁜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네. 모든 업황이 다 부정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려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다른 쪽의 섹터가 좀 수급이 몰려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7월 달에 주가 한창 좋을 때는 좀 무시당했었던 의견인데 이번 여름이 유독 더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7월 달, 8월 달 조업 일수가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조금 안 좋아질 수. 왜냐하면 배의 진척 상황에 맞춰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업 일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조금은 3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안 좋아질 수는 있다. 그 부분으로 가지고 만약에 최근에 주가가 흐름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빠지는 거다라고 하면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저도 이제 신고가 가는 매매들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업황 자체가 좋으면 사실 어떤 종목에도 신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다 조금은 눌려 있는 관계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미포조선이 12만 원 올라갈 때 막 엄청 사고 싶었는데 또 지금은 못 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은 한번 관성을 받으면 뭐 거대 관성으로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탄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오르기 시작한 건 한 반년도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 주도주의 역사들을 보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갑니다. 네. 근데 거의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거의 후반부 7, 8개월 정도의 익사이팅한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사두면 일부 보초병 정도 사뒀다가 나중에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 불타기라고 하죠. 피라미딩 전략 쓰셔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위에 한조해 그리고 하나오션, 네. HD 현대미포 등등 전반적으로 조선주 애들이 움직임은 비슷한데 네. 고점에서 7월달 고점에서 한 10% 20%좀 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죄송합니다. 조선주 코멘트 해주신다면? 저도 충분히 지금 오히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잘 찍히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3년치 수주까지 좀 쌓아놓은 상황인데 최근에 조선주가 약간의 이런 뭐 조정인가? 조정 뭐 이렇게 좀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요즘에 파업에 대한 이슈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감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만약에 파업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일손이 부족하고 그럼 납기를 못 맞추게 되면 이제 신뢰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측면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앞서서도 말씀하신 거랑 저도 좀 비슷한 게 이제 우리가 주가가 막 올라갈 때 너무 사고 싶은데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매력도가 없다라고 생각이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드는데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카타르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수주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수주할 거다 발표를 했는데 중국과 한국을 두고서 좀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수주 가져갈 수 있는 LNG선에 대한 이제 수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8월 달에는 수주에 대한 소식이 살짝 없었어요. 조선 쪽 관련해서.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은 수주가 좀 휴지기에 들어간 부분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카타르 에너지에 대한 수주 모멘텀 일정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적자 수주나 이런 부분들을 다 탈피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에 대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에 관련돼서 수출하는 기업들의 리스크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 기회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황희연 팀장님, 네. 조선주 탑픽 종목 하나만 딱 주신다면? 많이 있는데요. 조선 기자재도 좋기는 한데 뭐 그때 한번 마린엔진도 현대 마린엔진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네네. 일단은 조선주를 먼저 담으시고
약간 플러스 알파로 기자재 엔진 쪽 담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미포조선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포조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이야기 해봤고요. 사실은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화장품이나 등등 여러 가지 상반기에 좀 주도 섹터가 됐었던 이런 애들이 후반기에도 좀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살짝 최근에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이지은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주제입니다. 보여주시죠. 로봇입니다. 상승채비 끝, AI 다음은 로봇이다. AI가 두뇌라고 하면은 로봇은 뭐 몸이라는 거는 뭐 어디든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삼성전자 보핏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애플도 로봇 쪽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주, 우리나라에서 이런 로봇주가 다시 한번 좀 주도 테마,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기까지는 아직은 좀 이를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로봇주의 흐름이 지금 바닥권에서 뭐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이미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중심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9월 달에 보핏을 출시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보핏 출시가 그동안 이야기 나온 지 한 5년 정도 넘었는데 계속 밀리다가 이제는 이번 추석 이제 일정에 맞춰가지고 나온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가격도 인하를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뭐 성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면서 가격도 한 100만 원대로 이제 효도 선물 의미로 해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보핏이 만약에 순항을 하게 됐을 때 분위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지금 중국 쪽에서의 로봇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로봇 산업 쪽에 워낙 정책적으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주다 보니까 춤도 추고 뭐 붓글씨도 쓰고 음식도 하고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른데 아마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정책 쪽이 지금 로봇 쪽에서는 살짝 좀 조용해진 상황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 관한 모멘텀도 저는 또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로봇주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뭐 LG전자도 이번에 로봇 관련돼서 시장에서 부각이 크지는 않았지만 대기업들,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로봇 쪽에는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오늘 로봇주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 9월 출시 초읽기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모멘텀이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 네. 요게 약발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아마 출시가 되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시됐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별로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비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를 앞세워서 그냥 뭐 혼자 생각이긴 하지만 뭐 보험사와의 협업 왜냐하면 이게 노인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렌탈 서비스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판매가 잘 되고 분위기와 평가가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로봇주들에게 관심이 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 로봇 별로 관심 없으시죠? 티났어요? 어때요? 약간 리스크나 뭐 이런 거는 있습니까? 일단은 뭐 중장기 모멘텀 특히 이제 예전에 과거에 한 2, 3년 전에 올랐을 때는 정말 내러티브로만 올랐다가 이제 빠진 거고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또 때가 되면 그 시기는 이제 기술력의 발달에 따라서 아마 좀 빨라지거나 좀 더 늘어지거나 아마 그럴 건데 최근에 중국에서 개발한 로봇들 보면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전기차 테마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우리 일상까지 들어오는 데 한 10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등장한 게 한 3, 4년 됐었고 이제 관련 종목들도 이제 말 그대로 테마주들이 아니라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이제 대기업에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기업들은 이제 분명히 실적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가서 봐도 좀 늦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 필두로 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로봇이 다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입니다. 워낙에 다른 매력적인 섹터도 많고.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아이디어로 단기 매매 정도까지는 될 것 같은데 뭔가 대시세로 끌고 가기에는 좀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모멘텀이랑 테마로 가는 거니까 당분간. 타이밍 그렇죠. 싸움이고. 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봤는데 조금 충격이긴 하네요. 올해 영업이익 55억인데 시총이 3조. 이거 알겠습니다. 저는 간이 작아가지고 이런 거는 못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주시고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실적이 잘 안 나온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결국에는 요건 폐기로 뭐- 가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 가장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도 하고 뭐 중소형 관련돼서 인탑스라는 종목도 보픽 관련돼서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이랑 지금 양팔 로봇을 출시를 해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인탑스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탑스. 여긴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실적이 괜찮습니다. 여긴 실적 괜찮아요? 그래도. 네, 레인보우. 실적 괜찮은 거 좀 찾고 있는데 그나마 SPG가 한 200억 그렇죠. 나오면서 시총이 네. 한 5,500억. 인탑스? 인탑스는 시총 4천억. 여기도 한 200억 나오네요. 이런 건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인탑스 이렇게 사실은 요거 성향에 맞춰 가지고 내가 뭐 좀 다이내믹한 거 좋아한다. 비싼 거 알지만 모멘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성향이시면 요것도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주제 이야기했고요.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황희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조선주, 그리고 이지은 대표님이 발제해 주신 로봇주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5차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넉넉하게 있는데 두 분의 바라보시는 종목은 요겁니다. CS 윈드와 종근당. 황기훈 팀장님부터 CS 윈드 한 2분 드린다면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풍력 관련 주식들이 한 2, 3년 전에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그때는 있었고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이제 9월이 될 것 같지만 그리고 풍력에 대한 그 뭐 아리백부터 시작해서 대체 에너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금리도 좀 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금리가 인하가 좀 늘어지면서 풍력 프로젝트가 계속 조금씩 늘어졌죠. 그리고 중간에 많은 기업들이 조금 도산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풍력 산업이 이제 해상 풍력 위주로 다시 조금 프로젝트들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게 약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소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고점에서 이제 인하기 구간 갈 때 본격적으로 자금 조달이 이제 더 쉬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이제 부지 상정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에 풍력 타워들을 세우는데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 타워 글로벌 1위 회사입니다. 최근에 실적 이슈가 상반기에 좀 있었어요.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덴마크의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게 실적이 조금 계속 깎아먹고 있었던 네. 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에 CS 윈드가 금리 인하 이슈도 좀 같이 맞물리면서 바닥에서 오랜만에 턴하면서 급등을 하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전도 있고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아마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산업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도 해상풍력을 이번에 집권한 노동당에서도 해상풍력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센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실적에서도 충분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회수를 할 시기, 기대를 해볼 만한 시기. 지금은 당연히 비싸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성장주가 대표적으로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당연히 현재가가 될 거고 목표가는 저는 역사적 신고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차트 보고 있는데 최고가 72,000원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42,000원에서 65,000원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최근 컨셉이 약간 죽어있는 종목, 빈집털이 이런 개념으로 좀 올린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 CS 윈드. 해리스가 또 계속 트럼프보다 더 지지율이 뭐 잘 나온다 높다면,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도 계속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전고점인 71,200원 요거를 뚫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0년 내 최고가는 9만 원 2021년에 네, 9만 원. 9만 원, 10만 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또 모멘텀 받으면 쭉쭉 갈 수 있으니까 네. CS민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역사적 신고가, 52주 신고가,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재인 대표님의 종근당 한번 가볼까요? 이제 제약바이오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근당을 딱 원픽으로 찍은 이유는요? 네, 종근당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살짝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그 이유는 HK 이노엔의 K캡 공동 판매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의한 타격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걱정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과 대웅 제약이랑 같이 공동 판매를 하는 약품이 있는데 이제 셀트리온과는 고덱스라는 이제 간질환 치료제 그리고 지금 대웅 제약이라는 그 대형 제약과는 팩스쿨루라는 역류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공동 판매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도 커지고는 있지만 판매도 계속 잘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에는 K캡에 대한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 공백을 어느 정도 잘 메워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종근당을 보고 있는 키포인트는 사실 이제 CDK 510이라는 이제 이번에 노바티스에다가 기술 이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 임상을 진행을 하다가 임상 이상에 대한 이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상당히 많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연도 안에 이제 그와 관련된 이상에 대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기술 이전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 심리 이런 것들 충분히 있는데 노바티스에서 이 계획에 대한 일정을 발표를 하고 또 적응증의 확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회사가 타겟하는 시장이 좀 작았는데 적응증에 대한 확대 이야기까지 같이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기대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종근당을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엔 지금 현금이 워낙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신규 모달리티를 창출하고 신약 개발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CDMO 사업 쪽으로도 손을 뻗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으로도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종근당 오늘 오전에는 좀 흐름이 약했는데 지금 한 7%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020년도에 23만 원까지 갔던 기업인데 좀 상승세가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0만 7천 원. 종근당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것도 갈 수 있을지 제약바이오 내에서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 황유현 팀장님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